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창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미래에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에 관련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수소 에너지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소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또 저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수소 에너지를 알기 이전에 그러니까 수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께서 그 주기율표라는 것을 아마 그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중학생인 시청자들도 아마 그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제1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원자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원자가 바로 요 수소가 되겠습니다. 수소인데요. 수소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원소 기호로는 H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우리가 하이드로젠 이렇게 읽게 되죠. 하이드로젠. 그런데 이제 이 수소가 원자 번호가 이제 제일 1번이고 제일 처음 나오는 주기표에서 제일 처음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주기율표는 이제 그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 놓은 건데 아마 여러분들 조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원자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이렇게 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핵이 있죠. 핵. 그렇죠? 원래는 조금 더 복잡한 원자의 모형을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이렇게 양성자, 핵 안에 양성자가 있고 그 바깥에 이렇게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제 수소, 그 다음에 헬리움, 리튬, 베릴륨 뭐 이런 식으로 전자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원자 번호를 쭉 전자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딱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수소라고 하는 이 원자는 전자가 하나, 양성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간단한 원자예요.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 그 핵 안에는 양성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안에는 또 중성자라는 것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중성자. 자, 중성자에 대해서는 좀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고요. 네, 그런데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이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 수소는 원자 두 개가 모여서 H2라고 하는 이런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모여서 만든 걸 우리가 분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 그러니까 H2라고 하는 분자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소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요 H2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H2. 그래서 H2고요. 이걸 우리가 수소 기체 이렇게 얘기하고 하이드로젠 가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수소 기체가 산소 기체를 만나서 물을 만드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에너지와 열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나중에 연료전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어떤 연소 반응에도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에너지원이 되겠죠. 이 수소의 그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질량당이라고 하면 수소 1g당 내놓을 수 있는 에너지는 약 142kJ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의 4배,
그리고 천연가스의 3배. 그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연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물밖에 생성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CO2나 어떤 그런 환경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청정한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주의 약 75%가 바로 이 수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한한 에너지가 되겠죠. 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수소라고 하는 이 기체가 수소 폭탄을 만들 때 쓰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연료나 에너지원으로 쓰는 수소는 이와 같이 양성자 하나와 그 다음에 전자 하나로 구성된 일반적인 수소입니다. 일반적인 수소이고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중성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원자 핵 안에는 전하,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인 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어떤 입자가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중성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중성자 하나가 이 수소에서 중성자 하나가 늘어난 이 수소를 우리가 중수소라고 해요. 중수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성자 하나가 더 늘어나면 이걸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게 바로 질량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원자 기호에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원자 기호에서 보시면 여기 그 질량수를 여기 위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삼중수소 같은 경우 여기 위에 이렇게 3으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의 관계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죠. 질량수가 다른 이러한 걸 우리가 동위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위원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위원소. 네, 그런데 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이것들을 아주 고온에서 그 반응을 시키게 되면 그게 바로 수소폭탄인데요. 그런데 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자연계에 존재 함유량이 낮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만들기엔 또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수소라고 하는 즉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수소는 수소폭탄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물론 수소 기체가 우리가 아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수소가 폭발을 하게 되면 수소폭탄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스를 갖다가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안전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굉장히 청정 에너지고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인 그리고 아주 효율이 좋은 이런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수소 에너지를 활용을 하면 우리의 미래의 어떤 에너지의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한 가지 걸림돌은 뭐냐면 자, 수소는 이 수소 기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질적인 에너지인데요. H2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에너지가 되겠는데 이 H2로 공기 중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기 중에 물론 수소가 있지만 굉장히 미량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량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공기 중에 있는 수소를 활용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그럼 아까 제가 우주의 한 75%가 이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수소는 수소 원자가 다른 분자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그 분자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분자는 뭐냐면 바로 물이죠. 물 분자식이 H2O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요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이 이 분자에 이렇게 수소 원자가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메탄 가스, 메탄 혹은 메테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 메탄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이요, CH4입니다. 자, 이와 같이 탄소 하나와 그다음에 수소 4개가 결합된 이러한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H2를 활용을 하려면 이와 같은 분자에서 H2를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H2는. 그러면 얘네들을, 이 수소를, 이 친구들을 어디서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소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가스의 종류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레이 수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레이 수소는 뭐냐면 어떻게 만드냐면 화석 연료로부터 만듭니다. 화석 연료. 이거 조금 아이러니한 건데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미래 에너지로 수소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소를 화석 연료로부터 끄집어내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아직 현재의 기술로서는 아쉽게도 우리가 수소를 화석 연료로부터 많이 얻습니다. 많이 얻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석 연료로부터 얻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끄집어내게 되면 부산물이 뭐가 나오냐? 바로 CO2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천연가스, 화석연료 등을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걸, 그래가지고 이렇게 CO2가 발생해서 요때 나오는 수소 우리가 그레이 수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CO2가 많이 나오니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끄집어내는데 나오는 CO2를 우리가 잡아보자, 포집해서 저장해보자,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좀 막아보자 라고 한 게 분루수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생된 CO2를 포집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수소는 바로 그린수소입니다. 그린수소는 뭐냐면, 자, 물에서 자, 보시면 물은 H2O, 탄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CO2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물을 갖다가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산소와 수소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O2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고 청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린 수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물을 전기 분해할 때는 또 여기서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전기란 에너지가 또 들어가요. 자, 그 에너지를 또 얻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태운 화력 발전소의 어떤 그런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얘도 완벽하게 우리가 청정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미래로 가야 되는 어떤 그린 수소는 그 전기 에너지를 화석 연료에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풍력에서 오는 어떤 그런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하는 것이 완벽한 어떤 그린 수소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의 기술로서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물을 분해하는 기술은 아직도 좀 멀었고요. 심지어 그냥 화석 연료로 전기 분해를 전기 에너지를 줘서 물을 분해하는 기술도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요 앞단이 아직까지는 수소 생산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소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은 천연가스 개질입니다. 천연가스 개질은 화석연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수소를 얻는 방법인데요. 천연가스라고 하는 그 CH4, 천연가스는 이제 CH4 메탄가스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 메탄가스를 갖다가
물하고 섞어서요. 그 수소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천연가스 계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계질하고 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계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어떤 이런 분자를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화수소를 갖다가 적당히 재배열시켜 가지고 어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계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탄화수소가 CO2하고 H2가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배열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형태가 바뀐 걸 우리가 계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연가스라고 하는 것을 계질을 해가지고 이런 수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천연가스 계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부생수소가 되겠어요. 부생수소. 부생수소는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만들려고 막 하다 보면 어떤 또 다른 어떤 부산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산물로 수소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석유화 공정에서요. 석유 같은 경우 원유를 여러분들 저 중동이나 어디서 우리가 원유가 나는 곳에서 이 원유를 우리가 그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수입해 오면 그 원유에는 탄소의 개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 탄소의 개수가 뭐 한 개짜리도 있고 뭐 네 개짜리도 있고 다섯 개짜리도 있고 여섯 개짜리도 있고 뭐 열 몇 개짜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탄화수소 화합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원유에는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정유 공장에서는 걔들이 이제 끓는 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의 차이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판 가스를 나 혹은 어떤 그 가솔린 혹은 그런 부탄가스 혹은 디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죠. 분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원료로 공급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원하는 물질을 만들 때 이런 목적 물질이 만들 때 부산물로 바로 수소가 생성이 돼요. 그럼 이 수소 생성되는 거 우리가 모아 가지고 이제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부생수소나 아니면 천연가스 계지를 통해서 만드는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로부터 오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뭐가 생성되냐면 CO2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전기분해가 있는데요. 전기분해 같은 경우에는 물을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주게 되면 H2O라는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돼요.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수전해라고 얘기합니다. 수전해.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천연가스 계질을 하거나 아니면 부생수소를 얻어낸 것을 우리가 분리를 하거나 혹은 물분해, 수전해를 해서 전기분해를 통해서 얻거나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 계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굉장히 좀 여러분들 보기에 좀 어려운 그런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천연가스로부터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자, 그럼 이 천연가스를 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스팀 리포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천연가스 계질을 할 때는 이 천연가스인 메탄하고 H2O 물하고 반응을 시킵니다. 물하고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 물이 보시면 지금 700도에서 1100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끓는 점이 10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온도에선 얘는 수증기로 존재하겠죠.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CH4를 갖다가 그러니까 쭉 수증기하고 반응을 시켜서 계질을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스팀 리포밍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결국에는 수증기 계질, 그러니까 리포밍이라고 하는 게 계질이라는 뜻이거든요. 형태를 바꾼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조건이 되게 고압의 고온입니다. 그런데 요 반응을 이렇게 시킬 때 이게 촉매가 없으면 반응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촉매를 항상 사용해 줘야 됩니다. 촉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촉매는 우리가 반응을 빨리 가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촉매를 써서 이 고온 고압에서 이렇게 메탄을 3개의 H2와 그 다음에 CO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합성가스 이렇게 얘기해요. 합성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합성가스냐? H2하고 CO. 자, 우리가 그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화학 원료들은 뭐로 구성되냐면 탄소하고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산소로 구성돼 있어요. CHO.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떠한 원료를 만들 수 있는 합성을 할 수 있는 원료를 합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출발 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 우리가 합성가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소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요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는 다시 한번 어떤 수증기하고 반응이 돼서 얘는 요 CO가 수증기하고 다시 반응을 해서 CO2와 H2를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소를 여기서 한 번 더 만들어내죠. 자, 요걸 우리가 물가스 이동 반응, 그래서 워터 쉬프트 리액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세시스 가스가 합성가스인데 합성가스를 다시 넣어줘서 이 CO를 다시 H2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CO2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온실가스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H2를 우리가 그레이 수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CO2를 우리가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제거를 하게 되면 요건 이제 블루 수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부생수소인데요. 부생수소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가 화학 공정에서 어떤 그 화학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어떤 수소입니다.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수소. 그렇게 만들어지는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여러 복잡한 화학식을 여기다 지금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를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런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프로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프로판 가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판 가스인데요. 이거는 탄소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H가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빠져나갔죠, 그렇죠? H 하나가 빠져나가서 H2가 됐어요. 그래서 요게 H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요렇게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프로필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요걸 우리가 탈수소화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수소화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판 가스의 탈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프로필렌을 만드는데 이 프로필렌은 우리가 어디서 사용하냐?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여러분들 재활용 쓰레기 많이 버려보셨죠? 거기 보면 PP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있을 거예요. 플라스틱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P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용기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폴리프로필렌의 약자입니다. 폴리프로필렌에서 아까 PP 이렇게 해가지고 PP 고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프로필렌은 바로 그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의 원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에서 우리가 원유를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분해를 시켜가지고 프로판 가스를 만든 다음에 프로판 가스에서 탈수소와 반응을 시키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 공정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때 수소가 생성이 되는 거죠. 탈수소와 반응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아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생수소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부분산화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산화라고 하는 건 산소를 넣어줘서 반응을 시키는 거 우리가 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산소를 갖다가 넣어서 이런 수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우리가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부생수소의 또 하나 얘는 뭐냐면 코크 오븐 가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코크 오븐 가스 이거는 COG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이제 제철소에서 많이 나오는 부생수소예요. 제철소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제철소에서 여러분들 그 굉장히 높은 온도의 어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석탄 있잖아요. 석탄 같은 것들을 아주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해서 바로 요런 그 COG, 그러니까 코크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코크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철소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석탄을 갖다가 아주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할 때 나오는 가스를 보면 거기에 수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크 오븐 가스라고 하는 건 제철소에서 이렇게 수소를 부생적으로, 그러니까 부생 수소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수소를 그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런 반응식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아까 앞에서 메탄을 갖다가 아주 고온의 수증기, 고온 고압에서 수증기랑 반응을 시키게 되면 메탄 계질 반응이 일어나서 메탄이 CO와 그다음에 H2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합성가스를 만드는 어떤 그런 반응들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들이 바로 이 촉매가 없으면 뭐 몇만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언젠가는 반응이 가겠지만 그게 언제 반응이 완료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반응을 갖다가 빠르게 완료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꼭 필요합니다. 수소 생산을 위해선. 그게 바로 이제 촉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촉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캐탈리스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촉매는 무슨 역할을 하냐? 반응에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갖다가 증가시켜주는 물질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산이 여러분들 A에서 B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A라는 위치가 있고 B라는 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는 이렇게 큰 산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산이 하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산을 갖다가 넘어서 이렇게 B 위치로 이동을 하겠죠. 자, 산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타나서 산 밑에 터널을 뚫어버렸어요. 이렇게 산 밑에 터널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더 빨리 가겠습니까? A에서 B라는 위치. 당연히 터널을 통해서 가는, 그렇죠? 터널을 통해서 가는 요 위치가 훨씬 더 빠르겠죠. 산을 넘어서 가는 것보다. 자, 촉매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산에 터널을 뚫어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처럼 반응도 어떠한 시간, 반응이 완결이 되기까지 어떤 시간이 있는데 촉매가 없게 되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될 때까지의 요 에너지 언덕을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촉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촉매는 여기에 이 산의 높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터널을 뚫는 것처럼 산의 높이를 낮춰줘서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생성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촉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메탄 계질 반응을 봤을 때 그 반응들이 고온 고압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촉매가 없게 되면 이러한 반응들이 잘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촉매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기 안에 어떤 반응물하고 이제 생성물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메탄 계질이니까 예를 들어서 CH4가 있겠고 생성물은 이제 CO와 그 다음에 H2 이렇게 만들어지는 합성가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다라고 했을 때 이 반응물을 이 반응기를 보시면 이 안에 보면 뭐가 있냐? 이렇게 다공성 촉매 지지체라고 하는 것이 이 반응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다공성 촉매 지지체? 이건 뭐냐? 지지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걸 갖다가 이렇게 촉매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뼈대가 되는 어떤 그런 그
지지체가 되겠고, 그 요런 지지체를 갖다가 안을 갖다 싹 뜯어보면 다공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스나 이런 반응물들이 통과를 잘 할 수 있게끔 굉장히 구멍이 많은 다공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공성 이런 촉매 지지체 안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촉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건 바로 요 촉매입니다. 요 촉매, 요게 바로 활성 자리라고 해요.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반응물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촉매 지지체에 일단 흡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흡착을 하게 돼요. 그럼 이 표면을 따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바로 요 촉매라고 하는, 보통은 이제 이 촉매 지지체에 들어가 있는 요 촉매는 뭐가 있느냐, 바로 금속이 많아요. 거의 금속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백금, 뭐 이리듐, 그다음에 루세늄, 철, 니켈, 어떤 그러한 금속이나 혹은 그런 금속의 산화물과 같은 그런 촉매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촉매들이 이런 다공성 촉매 지지체 위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물들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촉매 지지체에서 막 여행을 하다가 활성 자리를 딱 만나고 촉매 표면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반응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생성물은 다시 여기서 탈착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다공성 촉매 지지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공성 촉매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 구멍이 많다는 얘기는 얘들의 표면적이 넓다는 얘기고요. 표면적 넓은 곳에다가 이런 활성 자리를 쫙 뿌려 놓게 되면 이런 기체들이 와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촉매 작용이 더 활성화가 되겠죠. 한 곳에 몰려서 막 이렇게 촉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촉매 지지체, 굉장히 표면적이 넓은 지지체에 활성 자리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거기서 각각의 반응들이 막 일어나서 빨리빨리 반응되고 나가고, 반응해서 나가고 어떤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요 촉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촉매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천연가스 개질이라든지 아니면 부생수소 만드는 그런 반응들에 이런 촉매 지지체들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네, 앞서 봤던 것들은 이제 이제 원유나 아니면 석유, 화석 연료,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부터 이제 수소가 나오는 어떤 그런 반응들을 봤다면, 요 방법은 이제 그 화석 연료가 아닌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 가지고 얻는 방법 중에서 이제 고전적인 방법은 바로 그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방법이 되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공정은 사실 NaOH라고 하는, 요거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가성소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한국말로 이제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염기입니다. 염기. 그렇죠? 원래 그래서 바닷물에서 요 NaOH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었고요. 보시면 이제 바닷물은, 소금물은 그래서 NaCl이라고 하는 그 염화 나트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요 이제 바닷물이 요 그 NaCl, 그러니까 소금이니까, 그렇죠? NaCl로 구성되어 있고, 요게 바닷물이 이제 물에 들어가게 되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래서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소가, Cl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 들어가겠죠. 그리고 물 안에 또 이제 H 플러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요건 이제 플러스니까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극에서는 요 Cl 마이너스가 Cl2로 바뀌어가지고 뽀글뽀글 나오고요. 염소 기체로 나오고, 그다음 이쪽에서는 H2가 여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H2로 뽀글뽀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NaOH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NaOH 생성되고, 사실 요 NaOH라고 하는 수산화 나트륨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부산물로 사실 H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생수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물을 전기분해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린 수소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H2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해수 전기분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봤던 어떤 바닷물을 갖다가 전기분해하는 것은 사실 그 NaOH를 얻는 과정에서 얻는 수소고, 실제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이 수소 그 수전의 방법 중에 하나인 고체 고분자 전해질 수전해가 바로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고체 고분자 전해질 수전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두 개의 전극이 있고요. 두 개의 전극이 있고, 전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한쪽은 이제 마이너스 전극, 그다음에 플러스 전극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전극에 보면 여기에 지금 약간 이 색깔이 다른 쪽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자, 이런 전기분해도 자, 전압, 그러니까 이 전기분해를 시켜주게 되려면 우리가 많은 전압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죠. 근데 우리가 어떤 촉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전기 에너지 들어가는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촉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반응을 빨리 가게끔 만들어주는 촉매. 그 촉매를 쓰게 되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전이차를 조금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속 촉매인 백금이나 이리듐 이런 촉매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운데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막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막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막은 자, H 플러스라고 하는 양성자죠. H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 막이에요. 근데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 이게 고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고체 고분자 전해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이온을 갖다가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전해질이 고분자로 되어 있고 고체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체 고분자 전해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쪽 전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쪽 전극에서 이제 전이차를 우리가 가해주게 되면 촉매를 사용을 하고 전이차를 가해주면 요 H2O가 두 개의 H 플러스로 만들어져요. 그다음 전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H 플러스가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나냐? 이렇게 그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 전자를 다시 받아서 H 플러스가 H2로 만들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 요게 이동을 안 하게 되면 요게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 막에 어떻게 얼마만큼 얘네들을 잘 이동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분자 전해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어요. 자, 이런 그 수전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이차를 얼마나 낮추냐, 들어가는 이제 전이 이 그 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가해주는 전기 그 에너지, 즉 전이차가 얼마만큼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이런 촉매를 안 쓰게 되면, 이리듐이나 백금 촉매를 안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전이차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소모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촉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수소 생산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천연가스 개질, 그 다음에 부생수소, 그 다음에 그 전기분해, 그러니까 수전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소가 생산되는 방식을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천연가스 개질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 비율이 한 32% 정도 됩니다. 32% 정도 되고요.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겠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이런 나프타 분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생수소입니다. 부생수소 중에 하나인데, 부생수소가 나프타 분해라고 하는 건데, 나프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석유를 갖다가 원유를 갖다가 수입해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분리를 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납사라고 하는 것은 끓는 점이 한 30도에서 200도씨 정도에서 나오는 그런 원료를 우리가 납사라고 합니다. 보통 탄소가 한 탄화수소인데, 여기서 탄소가 6개에서 12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납사라고 합니다. 근데 납사를 갖다가 이제 어떤 촉매 상에서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 수소가 나와요. 이것도 부생수소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납사 분해를 이게 한 30% 가까이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필렌 만들어내는 이 프로판 탈수소 과정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수 전기 분해. 사실 요 가성 소다를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한 건데 요것도 한 2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적지만 이제 제철소에서 아까 그 코크 만들어낼 때 그때 부생수소를 만들어낸 거 요건 1% 미만 정도 됩니다. 그 현재까지는 수소의 대부분이 그린 수소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레이 수소나 이제 블루 수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수소를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디다가 저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수소를 어떻게 저장을 할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이제 딱 떠오르는 것은 수소 가스통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수소 가스 탱크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제 기체 수소 저장법이 되겠습니다. 기체 수소 저장법이고요. 이건 이제 그 고압 탱크에다 기체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고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면 150기압.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압이 한 1기압 정도 되니까요. 1기압 정도 되니까 그거에 한 150배 정도로 이러한 두꺼운 벽을 가진 이런 어떤 튼튼한 용기 안에다가 가스를 계속 압축시켜서 넣는 거죠. 그 이게 지금 뭐 저장 밀도는 한 중량 기준 한 6.5 웨이 퍼센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6.5 무게 퍼센트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은 최적당 중량당 저장 밀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기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다 고압의 가스를 갖다 넣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 가스통의 무게도 굉장히 무겁죠. 지금 현재 뭐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연료전지 자동차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만든 넥소 자동차가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저렇게 그 지금 이 가스 탱크를 갖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달고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가스통을 갖다가 우리가 수소를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줄수록 우리가 오래 멀리 가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무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또 다른 저장법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그 탱크에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액체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액체 수소는 수소를 액체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체를 액체로 만들려면 온도가 마이너스 253도씨까지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온도를 저만큼 내려야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에너지 소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근데 이건 저장 밀도는 20웨이%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액체 수소 저장법도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소 저장 합금이에요. 이건 뭐냐면 금속에다가 수소를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금속 안에 수소들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금속들이 있으면 수소가요 이 안쪽으로 금속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과 수소의 합금이 만들어져요. 금속 합금의 격자 내에다가 격자라는 건 이런 금속에 이렇게 보면 격자에 빈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빈 공간에다가 이제 수소를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저장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안정성은 매우 좋아요. 이런 고압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금속을 사용한다라는 거에서 벌써 가격이 비싸지겠다라는 여러분들 생각이 보겠죠. 그래서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로서는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건 기체 수소 이렇게 탱크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액화 수소도 조금 이제 상용화되려고 하고 있지만 아주 미래의 기술은 뭐냐면 아주 표면적이 높은 어떤 그런 다공성 물질의 안에다가 그 공간에다가 수소를 저장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탄소 소재, 활성탄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 대신 안에 구멍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에 어떤 공간이 굉장히 많은 그런 다공성 소재를 사용을 해서 그 안에다가 수소를 저장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먼 미래의 기술이 되겠죠. 자, 수소 생산과 수소 저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활용되고 생산되고 저장된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수소의 활용은 바로 연료 전지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것은 수소하고 산소가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떠한 연소 반응이 없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가 되겠어요. 그 대략적인 지금 수소 연료 전지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쪽으로는 수소가 들어오고요, 한쪽으로는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수소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극이 있어요. 전극들이 있고요.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을 하고요. 부산물로는 물밖에 생성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하고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하고 비슷하냐? 수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죠. 근데 수전에 했던 거하고는 정확하게 거꾸로 가는 반응이에요. 수전해가 물에서 수소하고 산소를 만들어냈다면 연료전지는 역반응으로 수소에서 산소가 물로 되는 그런 역반응이 되겠죠. 그런 역반응을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연료전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료 전지라고 하는 건 이제 물 전기 분해에 아예 반대되는 과정이에요. 이걸 처음에 누가 이제 만들었냐? 그러면 이제 1839년에 요 윌리엄 로버트 그루브라고 하는 요 분께서 물의 전기 분해 반응에 역반응을 일으키면 수소와 산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을 처음 소개해서 연료전지 작동 원리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839년에 연료전지의 개념이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산소하고 수소를 전기 분해,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줘서 전기 분해를 한 것에 반대니까 여긴 전기 에너지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니까 여기서 반대로 전기 에너지가 빠져나오겠죠. 반대니까. 그리고 이거는 수소하고 산소를 넣어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걸 우리가 연료전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연료전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차근차근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동그라미는 이제 수소가 되겠고요. 이쪽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로 표시된 건 요건 이제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수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 전극에 보면 어떠한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가스 디퓨전 레이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기체들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확산이 돼서 이동하는 어떤 그런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이렇게 이런 층들이 있고 가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게 이제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게 이제 촉매층이 되겠어요. 촉매. 이것도 여러분들 촉매가 없으면 아주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촉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촉매가 양쪽에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체 확산층이 있고 여기 촉매층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게 뭐냐? 요게 그 멤브레인이에요. 멤브레인인데 여기는 뭐가 통과하냐면 프로톤이라고 하는 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 H+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렇게 기체가 H2라고 하는 기체가 이런 기체 확산층을 통과해서 전극으로 딱 오잖아요. 전극으로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가요, 두 개 H+, 요걸 우리가 양성자 혹은 프로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H2 가스가 요게 요런 H+, 그래서 H+를 우리가 프로톤을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했고요. 이 전자를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요 촉매 위에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분리된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외부 회로를 따라서 반대 전극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프로톤은 어떻게 되느냐? 요 프로톤 익스체인지 막, 즉 이온 교환막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동된 프로톤이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요쪽 촉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산소하고 요 넘어온 H 플러스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반대쪽 회로에 이렇게 회로를 따라서 온 요 전자가 만나서 자 수소와 그 다음에 수소와 여기 있는 요 산소와 그 다음에 흘러 들어온 전자들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져서 이 물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와중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전기 에너지, 전자의 이동이 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전류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반응을 통해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그 H 수소극에서 수소가 들어오고 산소극에서 산소가 들어와서 어떤 확산층을 통과해서 촉매로 오게 되면 촉매에서 이렇게 수소가 양성자와 즉 프로톤과 전자로 분리가 되고 분리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촉매 아래서는 이쪽으로 해서 넘어온 요 막을 통과해서 넘어온 양성자와 그 다음에 산소가 그 다음에 여기 외부 회로를 통해서 온 전자가 셋이 만나가지고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요쪽 반응을 합치게 되면 전체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H2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 그래서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열이 부수적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게 연료전지의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료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파트를 갖다가 좀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연료전지는 아까 그 프로톤이라고 양성자가 통과하는 어떤 전해질 막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촉매층이 있다고 그랬죠. 촉매층 양쪽에. 그 다음에 이 바깥에 가스 확산층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스 확산층.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한번 쫙 모으면 얘네들 다 모으면 그렇죠? 전해질막, 촉매층, 가스 확산층 얘네들 다 모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MEA라고 해요. MEA라 이렇게 명명하고요. 자, 그다음 요 MEA가 이렇게 분리판을 갖다 양쪽에 딱 붙여가지고 모으면 이걸 우리가 단위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단위셀들 여러 개를 막 모아놓은 걸 우리가 스택이라고 해요. 스택. 그래서 아마 연료전지 스택하고 한다면 요게 요런 단위셀들이 막 붙어있는 그런 스택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동차나 어떤 그런 곳에 이렇게 혹은 발전용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연료전지 스택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걸 역으로 다 뜯어보면 이런 구조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 요 전해질 막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 양성자를 통과시켜주는 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전해질 막은 다른 건 통과 안 시키고 H 플러스만 선택적으로 잘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보통 요 전해질 막은 우리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 바로 고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분자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고분자인 네피온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네피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CF2 이런 쭉 고분자에 이제 백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백본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불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백본이 존재해요. 이게 굉장히 안정해요. 여러분들 불소하고 탄소하고 결합하잖아요. 그럼 요것들이 쭉 연결된 고분자는 굉장히 안정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테팔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주방에서 쓰는 프라이팬 같은 것들 그런 테팔이 이제 테프론을 원료로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테팔이라고 하는데 그 테팔이 그 프라이팬에 코팅하는 게 바로 테프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테프론 고분자가 바로 이러한 걸로 구성된 고분자입니다. 굉장히 안정해요. 여러분들 테프론 고온에서도 여러분들 요리할 때 보면 테프론이나 이런 테팔에서 나온 걸 보면 고온에서도 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성되는 성분이 바로 이런 탄화 불 속의 고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네피온은 뭐냐? 이런 탄화 불 속의 고분자에다가 이렇게 곁가지로 이런 이렇게 어떤 고분자 사슬이 쫙 있잖아요. 고분자 사슬이 이렇게 쫙 있으면 거기에 곁가지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곁가지라고 해요. 곁가지라고 하는데 여기 곁가지 끝에 보면 뭐가 있냐? SO3 H라고 하는 아주 물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친구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피온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곁가지로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요 고분자가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이런 물질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 물을 좋아하는 요러한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H 플러스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요. 통로가. 그래서 이런 네피온이라고 하는 고분자에 이러한 SO3H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 때문에 물이 많게 되고 그 물을 따라서 그 물이 있는 통로를 따라서 바로 이런 양성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해질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해질 막은 네피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촉매층이 되겠습니다. 촉매층. 촉매층인데요. 자,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전해질막이 여기 있고 전해질막의 양쪽에 이제 촉매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수소가 들어가는 이쪽에 이제 산소가 들어가는 그런 전극들이 있는데 이제 요 촉매층을 자세히 보시면 요것은 이제 무슨 일을 해주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소가 분해되거나 아니면 산소가 수소를 만나가지고 물이 되는 그런 반응들 있잖아요. 그런 반응들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촉매는 주로 어떤 촉매를 사용하냐? 연료전지에서 제일 효율이 좋은 촉매는 바로 백금입니다. 백금. 백금 굉장히 좀 비싸죠. 그래서 백금인데 백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그 촉매에 대해서 배웠을 때 살짝 언급했는데 촉매의 지지층이 있어요. 그 지지층을 뭘로 쓰냐? 탄소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PTC 촉매를 갖다가 보여주는 건데 이런 이쪽 부분 다 탄소고요.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금 백금 촉매가 이런 탄소 지지체 위에 올라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이 촉매층에는 이온들이 막 이동을 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앞에서 봤는데 H 플러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요 촉매 표면층 위까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H2 플러스가 잘 이동할 수 있게끔 여기 주변도 뭘로 싸줘야 돼요. 그 우리가 아이오노모라 그래요. 아이오노모인데 요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아까 앞에서 봤던 네피온하고 똑같은 구성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PTC라고 하는 백금 촉매 주변을 갖다가 이런 파란색의 아이오노모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촉매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밖에는 이제 이렇게 가스 화산층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가스 화산층이 양쪽 끝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가스 확산층은 이제 영어로 하면 가스 디퓨전 레이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가스 디퓨전 레이어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촉매층하고 요 분리판 있잖아요. 요 분리판 사이에 들어가서 완충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판과 촉매층 사이의 전기적인 접촉을 잘 일으키게 만들어줘서 이런 어떤 전자들이 잘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촉매층에 필요한 반응 기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해서 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게 촉매층인데 약간 이런 어떤 섬유 형태의 어떤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탄소 섬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쭉길쭉한 어떤 그런 섬유 형태의 탄소 물질로 이 가스 화산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스화산층, 촉매층, 전해질막, 다시 가스화산층 요걸 갖다가 합쳐서 우리가 MEA라고 하는데 MEA는 이제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의 약자예요. 그래서 요 MEA가 분리판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맞춰진 걸 단위셀들이 여러 개 합쳐진 걸 스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표에서는 그러면 연료전지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연료전지는 바로 이 고분자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이 연료전지를 종류를 구분하는 그 척도가 뭐냐? 그건 바로 전해질의 종류가 되겠어요.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을 갖다가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고분자 연료전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피온이 그렇죠? 네피온이 양성자를 갖다가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리막 전해질이었잖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고분자 연료전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이온 교환 막이라고 하는 네피온이 바로 전해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알칼리 연료전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온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전해질이
바로 KOH 수용액이 되겠고요. 인산염 연료전지는 인산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 용융탄삼염, 고체 산화물 이런 것들은 어떤 또 다른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그래서 이쪽을 갖다 우리가 저온형 연료전지라고 하고요. 이쪽을 우리가 고온형 연료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게 뭐냐, 촉매가 거의 이제 백금 촉매가 저온형 연료전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온에서 이제 니켈이나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또 다른 금속 촉매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고분자 연료전지에서의 어떤 요 백금 촉매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백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료전지들이 어디에 응용이 될 수 있느냐, 어디에 응용이 될 수 있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휴대용 어떤 그런 기기에서 우리가 배터리로 연료전지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송용이죠. 가장 지금 현재로도 상용화가 되어 있는 수소 전기 자동차에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라든지 건물용으로도 우리가 그 연료전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미래에는 이제 어떤 이런 우주 산업이나 이제 드론에 이제 연료전지를 탑재를 해서 드론을 갖다가 오랜 시간 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건설이라든지 철도, 조선 이런 쪽에도 연료전지를 탑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이제 수소 전기차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소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연료 전지를 탑재를 해서 연료 전지에서 생성된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려가지고 그 모터의 구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수소 전기차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소 전기차의 그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퓨얼 탱크가 존재합니다. 탱크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여기 탱크를 항상 싣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게 아까 봤던 그 연료전지 스택이에요. 그 단위 셀들이 여러 개 막 붙어 있는 그런 스택을 갖다가 이렇게 바닥에 깔고요. 그럼 여기서 수소가 공급이 돼서 연료전지에서 이제 돌아온 수소와 그다음에 외부에서 공기는 이제 산소는 특별히 산소 탱크를 달진 않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산소를 들어와서 여기 안에서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반응이 일어나서 촉매층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프로톤은 멤브레인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또 산소층에서는 또 산소 전극에서는 또 그 넘어온 프로톤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은 이제 여기서 생성되는 건 물밖에 없으니까 물이 또또또 떨어지겠죠. 그죠? 그 여기서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모터로 갑니다. 모터로 가고요. 이 모터에서 이제 자동차를 굴리게 되는 거죠. 자동차를 굴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갖다가 얼마만큼 저장을 해서 여기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자동차가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라는 거리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배터리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보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의 이제 실내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기 에너지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실내 어떤 전기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수소 전기차가 현대에서 상용화돼서 나오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수소 전기차는 전 세계적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앞서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전기차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전기차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에서 이제 수소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차도 좋게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에 이제 집중하는 이유가 있긴 한데 수소에 집중하는 이유는 수소는 사실 그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석유와 같이 석유는 이제 우리가 중동이 이제 석유에 대한 패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중동에만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자원의 어떤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수소의 에너지로 이 에너지 패권이 넘어간다면 일찍부터 우리가 지금 수소에 대한 어떤 이런 활용성 부분을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갖다가 잘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방법만 개발이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에너지의 어떤 그런 패권을 갖다가 차지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수소 전기차와 2차 전지 자동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지금 한쪽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넥소 수소 전기 자동차고요.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테슬라의 2차 전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2차 전지 자동차가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두 자동차에 대한 공통점. 일단 예, 좋은 거는 소음이 없죠. 소음이 없고요. 전기 자동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음이 없고 미세먼지랑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자동차라는 게 아주 공통점입니다. 좋은 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아직 미완의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점이 일단 충전 시간이 좀 길죠. 충전 시간이 길고 가솔린보다 주행 거리가 짧죠. 주행 거리가 짧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혹은 뭐 리튬 에어 배터리 이렇게 조금 이제 그 배터리의 종류가 바뀌면서 미래에는 조금 차츰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백금 촉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단점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네, 비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이제 공통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마 수소 전기차의 그 충전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충전 한번 하려면 굉장히 오래 가서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충전소도 24시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수소 그 기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분께서 이제 거기를 상주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24시간 돌릴 수는 없죠. 그렇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충전하기가 어렵고 뭐 2차 전지도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2차 전지 자동차도 충전소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수소 전기차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얘는 내부에서 전기를 냅니다.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수소를 원료로 해서 내부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모터에다가 그 전기를 전달하게 되는 건데 2차 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친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 그 전기를 2차 전지에 충전을 해가지고 그 충전된 에너지를 여기다 싣고 그거를 동력으로 만들어서 자동차를 운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완전 가솔린이나 디젤 차를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지금 전기 수요는 아직 그럴저럴 버틸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자동차가 2차 전지 자동차로 많이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하루에 그 운행을 하고 나면 일주일에 몇 번씩 충전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드는 어떤 전기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그러한 문제점. 근데 어떻게 인프라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겠고요. 이 문제는 수소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전기차도 지금 현재로서는 얻어내는 수소가 메탄 계질 반응을 통해서 얻어내는 수소나 아니면은 뭐 해수 전기분해 아니면은 뭐 어떤 부생 수소 이런 걸로 얻어내는 수소가 많을 텐데 그런 수소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수소 전기차가 활성화됐을 때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2차 전지 자동차가 더 우세하다, 수소 전기차가 다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수소의 생산의 한계라든지 수소 인프라의 한계 같은 것 때문에 2차 전지 자동차가 아직은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아직은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수소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자동차를 비교할 때 그러면 얘네들을 그 운영할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그 원료, 그렇죠? 원료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원료의 가격을 비교해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수소가 조금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지금 휘발유차하고 디젤차하고 좀 비교해 본 건데요. 이제 전기자동차 이제 아이오닉하고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00kg당 이제 100km당 그러니까 자동차가 100km 갔을 때 연료가 어느 정도 연료 그 비용이 드는지를 계산해 본 건데요. 휘발유차가 지금 그 100km당 한 그 지금 11,000원 정도 됩니다. 11,000원. 11,000원. 그리고 지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싼 거 같은 경우는 1,100원밖에 안 돼요. 거의 뭐 10배 넘게 차이가 나죠. 10배 넘게. 그렇죠? 근데 수소는 지금 수소가 지금 보통 우리가 수소가 1kg 정도 있으면 한 100km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kg의 가격이 지금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 이게 이 정도면 디젤 차하고 봤을 때 아직 수소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 비싼 돈을 주고 수소차를 샀는데 수소를 넣는 어떤 그런 원료값이 디젤 차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한다면 누가 수소차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배터리하고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자동차하고 수소 전기차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2차 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가 주행 거리를 많이 늘리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2차 전지에 셀을 계속 더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셀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셀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수소 같은 경우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셀을 갖다 늘린다기보다도 얘는 더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갖다가 더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더 많은 양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주행 거리에 따른 인상률이 전기차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가게 하려면 배터리, 그러니까 제일 돈이 많이 드는 배터리를 더 많이 넣어줘야 되니까 주행 거리를 많이 늘리게 한다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2차 전지 자동차는 이렇게 주행 거리에 따라서 가격 인상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천천히 올라가요. 주행 거리보다는 가격 인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100km 주행 거리 전에서는 2차 전지가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1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갖는 긴 그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그 수소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은 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만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수소 전기차도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1월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소를 미래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로드맵에서 나온 목표를 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이 수소차나 아니면 수소 충전소, 그다음에 열차 선박 드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모빌리티죠, 모빌리티. 그러니까 수송용에서의 어떤 그런 로드맵인데 2018년도에는 이제 수소차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요 가로는 이제 국내고 이제 요건 전체 세계 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2040년도에서 620만 대 이상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로드맵이고요. 그리고 이제 택시나 버스나 이제 이런 것들도 수소 전기차로 만들겠다라는 게 정부의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2018년에 수소 충전소가 14개밖에 없어요. 1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소 한번 충전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2040년까지 한 1200개소 이상, 1200개 이상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로서 어느 정도 생산을 해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로서 발전용으로 우리가 2040년에는 한 15기가와트 이상, 그다음에 가정 건물용은 한 2.1기가와트 이상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현재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그 도전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 그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수소의 이제 그 공급량이랑 공급 방식, 그다음에 수소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한 526만 톤까지 2040년에 예상하고 있고요. 수소 가격을 지금 현재로서는 킬로그램당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 가격을 2040년에는 킬로그램당 3,000원까지 내린다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가격 경쟁력이 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급 방식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석유화학 공정에 있는 어떤 그런 그 화석 연료로부터 이제 추출해내는, 그죠? 메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프로판 가스 이런 데서 추출해내는 게 거의 99%가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생수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 99% 되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그 2040년에는 1번, 3번, 4번을 갖다가 여기서 생산된, 즉 부생수소 수전의 해외 생산을 한 70%까지 늘리고 추출되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되는 수소 양을 30%까지 줄이겠다라는 게 바로 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상적인 수소 에너지 활용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소를 생산해낼 때는 물의 전기 분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상적인 모델이 되겠죠. 그렇죠? 물의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해야 우리가 그린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산화탄소가 없는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기서 물을 전기 분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원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화석 연료에서 오는 전기를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얻는 그런 에너지원을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그 전기 분해된 그 수소를 가지고 그 수소를 활용을 해서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다시 물이 만들어지면 그 물을 다시 물 전기 분해에 다시 사용을 해서 재생 가능한 이런 수소의 순환을 만들어내어 져야만, 그렇죠? 져야만 우리가 이상적인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오기까지 저와 같은 연구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제 노력을 해야 이러한 어떤 세상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원이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수소 에너지를 미리 선점을 해서 어떤 에너지의 어떤 패권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